안녕하세요. 건물주톡 대표 김영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톡 김도균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 임대사업소득을 이제 신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관련된 수익 비용을 집계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거, 우리 세법으로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써요. 임대료 받은 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 그걸 이제 필요경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의 필요경비는 어떤 항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출할 때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선 전반적인 것 부분 그거부터 먼저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필요경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범위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대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임차인들한테 받는 월세가 우리의 주 수입이 됩니다. 수익이죠. 근데 이제 비용을 좀 빼야 네.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입자들한테 임대를 받기 위해 지출한 것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돼야 결국에 정확한 소득을 적게 만들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잡을수록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다 인정해 줘 버리면 세금 조금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는 최대한 비용 인정 안 하려고, 세법용어로 송금 불산입이라 해요. 송금에 안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법 규정대로 여러분이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세법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되는지 그걸 좀 보겠는데, 이게 약간 또 다른 게 있어요.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가 약간 다른데, 저희는 이런 개인 사업자, 개인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또 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이라는 그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을 했을 때 영수증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영수증으로 이 네 가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지만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격하게 증빙 처리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우리가 인건비 뭐 줬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 사람이 난 받았습니다, 영수증만 받았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면 일반 영수증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는 핸드폰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자 번호를 불러줘서 지출증빙으로 발행해 달라고 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적격증빙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받으실 때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받으시면 그거는 개인 소득, 개인 종합소득세 관련되는 영수증이 되는 거고요. 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자 번호로 해서 받으시면 요 임대사업 관련되는 적격증빙으로 필요경비 사업자 번호를 임대사업자 사업자 번호로 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출을 했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꼭 적격증빙 받으셔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정 상황에서는 여기서 말한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뭐 대출 이자라든지 감가상각비, 뭐 인건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앞에 세 가지는, 요 앞에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는 적격증빙을 지출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영수증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요 세 개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비용 인정받는 거고, 여기는 금액이 작아서 간이 영수증 정도로 간단히 받아도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있고, 지금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경비만 된다고 했으니까 뭐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나 또 뭐 그 비용을 무한정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접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뒀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한 비용들도 일단 경비 처리가 최종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적격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 우선 일반적인 거래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라면 간이 영수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법인은 다르죠. 응? 네. 그 다음에
여기 대출이자 감가비 인건비 요 세 가지는 따로 우리가 적격증 비용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없더라도 되는데 없더라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요 나름의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적격증 비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적격증 비용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뺀 나머지들은 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적격증비를 받으시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적격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거 그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대출이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임대사업, 저도 뭐 임대사업자분들 기장 서비스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이자죠. 네. 대출이 크니까. 근데 이 대출이자도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우리가 상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 결국에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개인적인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아닌 그냥 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임대사업 소득금액 계산할 때 대출이자 비용 처리되면 대출이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건물 살 때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비용 처리가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같은 걸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니까 일단 이 지출 대역은 보통은 통장 출금, 뭐 이체 내역 또는 우리가 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자 납입 내역서를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준 것들의 근거는 통장에 찍힌 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은행 가서 이자 납입 내역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근거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보통은 자동 출금이 되는데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끔 잔고가 부족해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일부가 늦게 나가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같은 것들이 좀 붙을 수가 있는데 이 연체 이자도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비용을 인정받기보다는 연체를 안 하시는 게 그게 제일 맞죠. 좋죠. 연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이 연체를 하셨다. 그래서 연체이자가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연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자금 흐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좀 많은 분들이 여쭤봐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그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와 이 이자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는 따로 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는 일이 없는데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부가세 신고할 때 나 대출이자 이만큼 나갔는데 왜 그거는 부가세 신고서 비용 처리 안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가세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는 건 이유가 매입할 때 거기 부가세를 얹혀서 샀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얹혀 샀으니까 그거를 얹혀 산 것만큼을 까준다 이런 뜻인데 이자는 거기에 부가세가 얹혀져 있질 않아요. 이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람이라든가 금융은 가치 자체를 만들어내는 토지 이런 애들은 부가가치를 판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한 수단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서 여긴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 낼 때 보시면 그 이자에 부가세 얼마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걔도 당연히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 우리가 공제받을 때 포함될 게 없는 거죠. 부담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가세와는 이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보통 간단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건물 가격이 100억인데 차입금이 110억이 돼버리면 그때 10억은 이 건물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차입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부동산보다 넘어가는 차입금이 있다면 이건 건물 관련된 이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차입 안 하실 테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우리 이 건물 사면서 여러분이 빌린 돈 그 관련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개인적인 것도 좀 넣어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넘어가는 자산보다 더 많이 이자를 내려놓고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인정 안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뭐 건물 아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흔하게 쓰이는 말들인데 우리가 그 상가 같은 경우를 사게 되면 보통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격을 일정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건물이라고 하면 토지는 100년 있어도 그 땅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건물은 예를 들어 한 20년 쓰고 나면 노후화돼서 이걸 바꿔야 다시 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 같이 떨어진 것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물만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건물만.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새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시다가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이제 이것도 사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도 결국에 뭐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건물 가격에 붙일 수도 있지만 별도의 자산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인테리어, 예를 들어 승강기를 교체하면 이거는 여러 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승강기 교체나 인테리어도 여러 해 쓸 거니까 그렇게 여러 해 쓰는 것들은 건물 원가에 넣어주는 거예요. 건물 원가에 넣어주면 그때 그거는 이후에도 인테리어든 승강기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있죠. 이게 나중에 양도세랑 또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를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우리가 100억으로 산 건물이 20년 동안 감가상각한다고 치면 1년 지나면 그 금액이 만큼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애초에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양도차익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100억으로 산 건물을 나중에 200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한 이거를 4년 지나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차감하고 나면 건물 금액이 만약에 80억이 돼버렸다고 하게 되면은 양도차익은 이 매도 금액에서 취득가액인 80억을 빼서 120억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20억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면 이걸 양도했을 때 우리 취득원가에서 20억을 빼는 바람에 그 20억이 양도 차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 감가상각비를 우리 매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서 뺄 거냐 아니면 처분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뺄 거냐 이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소득세 세율이 되게 높다.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으면 최대한 감가상각비를 임대사업소득에서 빼시고 나중에 양도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나는 세율이 되게 낮다 그러면 소득세 쪽에서 빼지 마시고 나중에 양도 차액에서 덜 빼서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니까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근데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그 우리가 경비 처리를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경비 처리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소득 금액을 줄이는 양도소득세 일단 논외로 치고 종합소득 금액 계산할 때 그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많이 하면 지금 사업소득은 임대사업소득은 주는 거고 대신 나중에 양도세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도는 난 한참 뒤에 하면 한참 뒤에 더 내야 될 세금을 그때 더 내고 지금 세금을 덜 내는 게 현금 흐름으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고용한 인원이 있으면 그 고용한 인원한테 지급한 인건비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한테 주는 급여 상여, 퇴직금, 그리고 우리가 4대 보험도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료까지도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에 좀 수리할 게 있어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어떤 이렇게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통 일용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서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와서 일해주신 분이 별도 사업자가 있으시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월급처럼 일용직으로 와서 네, 그냥 네. 하루 일하고 가시면 일용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비용을 인정받는 그래서 거고. 보통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근데 인테리어를 뭐 턴키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람 섭외하고 하면은 그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민등록번호나 지급번호도 잘 받으셔야 나중에 내가 비용 세금 경비로 신고할 때 인정받죠. 네. 경비 인정 못 받아가지고 네. 돈은 쓰고 인정 못 받아서 세금 또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자료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개인 사업자를 보고 있는데, 대표인 개인 사업자 내가 내 월급을 지급하면은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인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나도 돈을 받아가겠다고 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급여 처리하는 건 비용으로 인정 못 받고요. 그거는 어차피 이게 자체가 내가 사업소득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개인 사업자가 본인의 지급한 인건비를 급여로 받아간다고 하면, 이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임대사업소득이 주는데, 대신 개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쳐서 종합소득을 계산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본인 거를 인건비로 넣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괜히 넣어봐야 의료보험료 더 내고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더 내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 법인 사업자다, 임대 사업자가, 그러면 뭐 대표이사가 누구든 그 사람의 인건비는 다 인건비 비용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전혀 달라지잖아요. 법인은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자기 임대 소득에 늘 거냐 근로소득에 늘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사업자들 거래낼 땐 적격증빙을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뭐 많이 네. 뭐 실제로 근로소득자들은 다 있는 거니까 네. 그 원천징수를 신고를 하고, 그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총액을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도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하는데, 보통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급명세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1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를 정확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이 원천세 신고가 아니라 이 지급명세서 신고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자가 인건비를 토탈 얼마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얼마를 인정해 줄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간 금액이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크게 나가는 돈들이 뭐 매달 나가진 않겠지만,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임대용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인데,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일단 경비 처리가 다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 사용료라든지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건물을 좀 도로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1회씩 뭐 1회 정도 이상 뭐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도 받으실 텐데, 이 교통유발 부담금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일부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이자만큼 우리가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임대료의 이자 성격의 그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세도 일단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가세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대인한테 월세를 받으면 그때 부가세를 붙여서 받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받은 걸 세무서에 내는 건데,
그 간주 임대료 뭐냐면 임대인한테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큰 건 같은 보증금을 10억 받았다. 그럼 보증금 10억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이건 일종의 임대료 수익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수익으로 임대료 수익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대료 수익으로 간주한 부분에도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임대인이 실제로 낸 게 아니니까 부가세는 임대인이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세무서에 내야 돼. 세무서에 내야 되니까 그것만큼을 우리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좀 복잡한 얘기니까 저희 간주 임대료 편에 설명한 거 헷갈리시면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그에 따르는 10%인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얘네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낸 세금이에요. 근데 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빼주면 그러면 계속 순환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과세되는 부분,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은 우리 소득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이거 다 소득 기준으로 과세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3월, 5월에 세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이것도 비용 처리 왜 안 되냐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 이유로 이것도 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제재 성격의 그런 부과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납부하더라도 우리가 비용 처리로 되진 않아서 이런 일이 없게 당연히 해야 되겠고 만약에 실제 지출하게 되더라도 좀 억울하지만 이것도 비용 처리가 이거 내는 것도 않습니다. 억울하고 경비도 인정 안 되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는 안 내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늘 잘 챙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달 나가는 돈들 중에서 좀 그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을 따로 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세무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이제 매달 기장을 맡기게 되는데 그럼 보통 그 기장을 맡겼을 때 매달 나가는 돈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나갔을 때 공인중개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급 당연히 비용 처리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을 적격증빙을 받아야죠. 네네. 특히 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만약에 뭐 임차인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뭐 어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광고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추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임차인 유치를 위한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이런 광고비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그 건물주분께서 직접 다 관리 못 하시는 경우에는 외주 업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텐데요. 그런 외주 업체들한테 지급하는 비용도 당연히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적격증빙 받아야 되는 거죠. 적격증빙 다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좀 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건물주분들은 뭐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 보험료가 나갈 텐데 그 보험료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소멸성이어야 해요. 나중에 뭐 저축성이나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이건 돌려받는 거니까 그 부분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저금해서 우리가 원금 다 찾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비용이 아니다. 그렇죠. 잠깐 여기 킵하는 거죠. 디파짓으로 예금 들어놓은 거니까 그건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멸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보험 성격이 있는 거. 그리고 그것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승강기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책임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서 그 승강기 책임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이 보험료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과 관련돼서 뭐 만약에 뭐 종교 단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 뭐 기부금을 지출하게 되면 이 기부금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중복은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연말정산 받아보신 분들은 매년 그 기부금 어디 냈는지 서류 떼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서류도 한 번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사업소득에서 기부금을 공제를 받으시면 전체 종합소득세 내기 위한 공제에서는 제외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소액이겠지만 뭐 우리가
이런 업체들한테 돈을 줄 때 보통 뭐 다른 은행이면은 이체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500원, 뭐 800원.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승강기에 설치된 비상전화 요금 뭐 3,000원, 5,000원 이 금액도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소득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낮출 수 있도록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세무 상담이나 실제로 임대사업자분들 기장하면서 많이 물어본 질문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이랬어요 저랬어요 해도 실제로 이게 사고와 관련된 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또 왜 이걸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실질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지는 당연히 규정들이 있지만 실질도 좀 반드시 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임대사업 소득에 썼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겉모양이 어쨌든 임대사업 목적으로 안 썼다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원천적인 세법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상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뭐 세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뭐 관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아내나 뭐 부양가족 등을 내가 채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하신 분들에게 지급한 거를 가족이란 이유로 비용 처리 안 해주는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실제 일하신 분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 처리가 된다. 된다. 근데 이제 이제 실제 가족이 일했을 때는 이제 거꾸로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일한 거야? 실질이야? 이게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나중에 이게 세무조사 같은 거 했을 때는 더 자세히 보게 되는 항목은 되죠. 근데 실질이라면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가족이나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부인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 실제로 일했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 요건 좀 알고 계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카 결혼식에 있어서 축의금을 줬다. 이것도 뭐 보통 대부분 아세요. 뭐 청첩장을 갖고 있으면 이게 비용 처리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조카 결혼식 축의금은 보통 가사경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좀 쉽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 건물을 매번 청소해 주시는 분이 뭐 결혼해서 축의금을 줬다. 이거는 뭐 접대비로 당연히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뭐 다른 임차인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 주유한 주유비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서로 이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임대사업자가 차량을 이제 임대사업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정말 사업 목적으로 썼느냐. 그래서 차량 같으면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주행일지 같은 것도 써야 되고 좀 더 좀 까다롭게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요 차량 관련되는 렌트 비용이라든가 기름값 같은 거는 세법상 원천적인 기준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의 관련성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근거를 많이 남겨놔야 된다. 만약에 이걸 비용으로 넣어놓으셨다면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그 일정 금액 소액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형광등을 갈아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갑을 구매했는데 만약에 목장갑이 그냥 동네 철물점 같은 데 가시면 보통 거기는 현금으로 주고 보통 파란색 간영수증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목장갑이 3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그 간영수증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봉투값이 있어서 봉투값 100원이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3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만 100원을 주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는 물론 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제재인 가산세가 있어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부담하고 2%의 그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2% 부담하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돈을 쓰고 영수증을 받으면 무조건 다 영수증 다 잘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소득 금액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절세 꿀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미치면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3만 원 이하라도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사용하는 걸 습관을 들이셔서 아예 이런 이슈들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들 적격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되고 적격증빙으로 받으셔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물론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 대출이자나 감가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적격증빙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잘 맞춰서 하셔야 되지만 꼭 비용 인정받으려면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로 아니면 적격증빙 범위 안에 제일 좋은 건 세금계산서고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 사업과 관련된 카드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나 정 안 되면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셨을 때 논란 여지가 있지 않도록 괜히 그래서 세금 추징당하시면 속이 쓰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대사업 하면서 어떤 비용 항목들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돼서 우리의 임대사업 소득을 줄여주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이후에 건물 관리하면서 지출하실 때 지금 들으신 거 잘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